긴급 속보입니다.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월가의 엘리트들이 선택한 서울행의 비밀. 더 이상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중심이 아닙니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새로운 기술의 성패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글로벌 금융의 심장 월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사무실을 확장하고 핵심 인재들의 서울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의 스타, 애널리스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단순한 테스트베드를 넘어섰습니다. 신기술 도입 속도는 물론 상용화 수준에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서 먼저 성공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엑소더스 현상도 심상치 않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개발자들이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등 한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메타버스 분야의 고급 인력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한 고위 임원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제3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경이롭다는 평가입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플랫폼 등 미래 산업의 상용화 수준이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본 시장을 담당하며 아시아, 금융을 이끌어온 한월가의 스타 애널리스트가 전격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 아시아 투자부문 파트너 레이첼 모건이에요. 26대 도쿄지사에 발령받아 20년간 일본 시장을 담당해왔어요. 올해 43, 최연소 여성 파트너라는 타이틀이 제법 자랑스럽네요. 하버드 MBA 출신의 젊은 여성 분석가로 시작해서 이제는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투자 전략을 이끄는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2024년 3월의 어느 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솔직히 이 출장이 그저 형식적인 시장 조사라고만 생각했었죠. 도쿄발 ANA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도 태블릿으로 이메일이나 확인하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일본의 작은 버전 정도였거든요. 도쿄의 금융가에서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삼성 말고는 별로 없다거나 기업 구조가 불투명하다거나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특히 일본 금융권의 원로들은 한국을 후발주자 정도로만 평가했어요. 저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전날 리서치팀에서 받은 보고서를 다시 훑어봤어요. GDP 세계 10위권, 수출 강국, 반도체 강자더라고요. 숫자로만 보면 인상적이었지만 20년간 일본 시장을 보며 느낀 직관은 달랐어요. 아시아의 진정한 혁신은 일본에서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작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투자 전략 회의에서도 제 생각을 강하게 피력했어요. 일본의 제조업 기반과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 없다고 말했죠. 그때 한국 담당 동료가 제가 한국을 너무 모른다고 반박했어요. 당시에는 그저 자국에 대한 자부심 정도로만 들렸는데 이제야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편견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일본의 나리타나 하네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입국장에서 수속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5분이었고 생체인식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제 여권 정보가 이미 처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입국 심사대예요. 제가 자주 가는 나리타 공항에서는 아직도 대면 심사가 기본이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AI 통역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승객의 국적에 따라
자동으로 언어가 전환되더라고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또 하나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있는 AI 로봇이었죠. 단순히 관광객의 눈길을 끄는 전시품이 아니라 실제로 길 안내부터 코로나 방역까지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의 공항에서도 로봇을 본 적은 있지만 대부분 포토존 정도로만 활용됐었죠. 저는 금융 전문가예요. 숫자에 민감하고 효율성을 중시하죠.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수준은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건 분명 엄청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의미할 텐데 문득 우리가 일본의 수치에만 집중하느라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저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이게 또 놀라웠죠. 도쿄에서 늘 타던 나리타 익스프레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빠른 와이파이 속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열차 정보, 그리고 차량 내 공기질까지 표시해주는 모니터,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오지가 끊기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일하는 금융업계에서는 연결성이 무척 중요한데요. 도쿄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늘 데이터 끊김을 걱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하철 안에서도 실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 통신 환경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열차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도쿄의 출퇴근 시간대처럼 다들 졸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으로 문서 작업을 하거나 화상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동 시간을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여성이 이동 중에도 주식 거래 앱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광경은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죠. 옆자리의 독일인 사업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도 저처럼 이곳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도쿄보다 더 미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역산의 모든 안내가 4개 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건 기본이고 AI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길 잃은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서 역산의 모든 시설과 사람들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3D 매핑되어 있었죠. 잠시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도쿄역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분명 도쿄역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통 허브인데 이곳의 디지털화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일본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아름다운 건축물이지만 미래지향적인 면에서는 이미 한참 뒤처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기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의사소통이 편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차 안의 모니터로는 실시간 요금이 표시되고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가 안내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택시 내부에 설치된 실시간 주식시장 정보 단말기였어요. 기사님과 투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신호대기 중에 모바일 트레이딩을 하시고 밤에는 가상화폐 거래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도 자주 보신다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이 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뉴욕의 택시기사가 실시간 주식 거래를 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리포트를 평가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기사님은 도쿄에서 오래 살았다는 제 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본인의 딸도 일본 유학을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다고 해요. 한국이 더 역동적이고 기회가 많다고 느꼈다나 봐요. 그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제가 담당하는 일본 시장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데 서울의 거리는 젊음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강남 일대를 지나면서 창밖을 유심히 봤어요. 도쿄의 어떤 지역과도 달랐어요. 마치 뉴욕의 미드타운을 보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세련되고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랄까,
건물마다 설치된 대형 디지털 사인이지, 거리를 누비는 전기차들,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로봇 배달이 인상적이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수치화하지? 투자 전문가로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GDP나 수출입 지표 같은 거시경제 지표로는 이런 역동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타트업들의 존재감이었어요. 도쿄의 로폰기나 시부야도 스타트업이 많다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건물 곳곳에 보이는 유니콘 기업들의 간판들, 사무실 안에서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이런 게 실리콘밸리를 떠올리게 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체크인 과정도 신선한 경험이었죠. 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도쿄의 럭셔리 호텔들도 아직 종이 서류를 쓰는데 말이에요. 룸키도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직원분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모두 유창하셨고, 특히 제가 여성 투자자라는 걸 알고는 여성 전용층을 추천해 주셨어요.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피트니스와 라운지도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년간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출장했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일본도 여성 전용 열차나 카페는 있지만 비즈니스 숙박시설에서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는 보지 못했거든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시간은 이미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죠. 도쿄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런 밤문화는 없었어요. 곳곳에 설치된 안전벨과 CCTV,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스마트 가로등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 지나갈 때만 밝기가 강해지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경찰서에 연결된다고 들었어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시티의 진면목이 아닐까 싶었어요. 레스토랑에서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 QR코드로 메뉴를 스캔하니 증강현실로 음식 사진이 테이블 위에 떴어요. 와인 리스트를 보는 방식도 특별했는데 제가 평소 즐기는 와인 스타일을 입력하니 AI가 그날의 메뉴와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직원에게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작년부터 현지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개발했다고 해요. 요즘은 이런 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는 꽤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레스토랑들이 현금 결제만 고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증강현실과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무인 계산대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로봇이 직접 상품을 진열하고 있더라고요. 계산대 앞에서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점원이 와서 편의점 앱으로 미리 주문하면 픽업만 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호텔로 직접 배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웃음이 났어요. 제가 근무하는 뉴욕 월가의 편의점에서는 아직도 종이 영수증을 고집하는데 이곳의 편의점은 이미 미래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더 역동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걸까? 이걸 어떻게 뉴욕에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노트북을 켜고 급하게 2개의 메일을 작성했어요. 먼저 뉴욕 본사의 피터슨 상사에게 체류 일정을 늘리고 싶다고 썼어요. 이곳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어쩌면 우리의 아시아 투자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기존 보고서들의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라고요. 특히 디지털 전환 속도와 혁신 수용성은 도쿄나 홍콩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서 도쿄 사무실의 리서치 팀에도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모두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핀테크와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지난 분기 리포트의 한국 시장 평가는 완전히 잘못된 것 같다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죠. 이제 진짜 한국을 보게 될 거예요. 이미 이렇게 놀라운데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설렜어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한국 주식시장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KOSPI 지수, 시가총액, 외국인 투자 비중. 이 차가운 숫자들 너머에 있는 실체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니에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죠. 어젯밤의 충격과 오늘의 기대감이 뒤섞여 오히려 몸이 가벼웠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오전에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 처음 이 일정을 받았을 때는 그저 형식적인 기업 방문이라 생각했는데 어제의 경험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삼성전자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만난 상무님은 제 고정관념을 또 한 번 깨트렸어요. MIT 박사 출신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 경험을 가진 30대 후반의 여성 임원이라니. 도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녀가 실리콘밸리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를 들으며 제가 무언가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성 캠퍼스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입구에서부터 달랐죠. 생체 인식은 기본이고 전신 무균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도 AI가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체크하더라고요. 20년간 수많은 일본의 첨단 기업들을 방문해 왔지만 이 정도의 보안과 청정도 관리는 처음이었어요. 3나노 생산 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죠. 로봇들이 웨이퍼를 자동으로 운반하고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개발 시설이었어요. 양자 컴퓨팅 연구실, 육지 통신 실험실, 그리고 우주 반도체 개발팀까지. 이들의 시야는 이미 지구를 벗어나 있었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오지 상용화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벌써 육지를 연구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사내 식당에서 경험한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주방, 직원 개개인의 건강 데이터에 맞춘 맞춤형 식단.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닌 미래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거대한 실험장이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가 아닌 미래 산업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중에 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희는 더 이상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에 방문한 현대자동차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안겨줬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자동차 회사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해 보였어요. 자율주행,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그들의 비전은 제가 알던 도요타나 폭스바겐과는 완전히 달랐죠. 특히 수소연료전지 연구동은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도요타의 미라이처럼 수소차 정도를 연구하겠거니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소를 단순히 자동차의 연료로만 보지 않더라고요. 선박, 열차, 발전을 아우르는 수소 생태계 전체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연구소 한켠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이 적용된 거더라고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 기업들은 해외 기업 인수에 보수적인데 이런 과감한 투자를 보니 또 한 번 충격이었죠. UAM 센터에서 본 플라잉카 프로토타입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형 디자인인데 이게 2025년이면 실제로 하늘을 난다니. 일본 기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도 주저하고 있을 때 이미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타트업 협력센터였어요. 현대차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기업들은 아직도 수직 계열화에 매달리는데 이렇게 개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연구소 곳곳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도 인상적이었어요. 도쿄의 연구소에서는 보기 힘든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죠. 특히 여성 연구원들이 많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여성 엔지니어를 찾아보기 힘든데 말이에요. 하루 종일의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 기업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수직적이고 보수적일 거라는 선입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오히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호텔룸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뉴욕 본사에 보낼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존의 분석 틀로는 이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일본이나 중국 기업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경쟁 상대는 이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포트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20년간 보아온 일본의 모습은 어쩌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걸요. 반면 한국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SK하이닉스와 네이버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오늘의 놀라움이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네요. 잠들기 전에 일기장에 적었어요. 이제 정말 아시아 투자 전략을 새로 써야 할 때인가 봐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 보고 있었네요. 다음 날은 일정이 좀 여유로워서 아침에 일부러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어제 현대차 연구원들이 자랑하던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궁금했거든요. 호텔 프론트에서 교통카드를 받았는데 이것부터가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어요. 프론트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기본이고 택시, 편의점, 카페까지 모든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공공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도쿄에서는 각각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말이에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역사 내 모든 안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건 기본이고 혼잡도까지 표시해 주더라고요. 빨간색은 혼잡, 녹색은 여유. 이런 정보만 있어도 출퇴근 시간이 훨씬 편해질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 내부의 미디어월이었어요. 창문이 없는 구간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가 마치 창문처럼 작동하면서 실시간 뉴스와 정보를 보여주더라고요. 도쿄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아침 식사는 근처 카페에서 해결했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건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번엔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제 알레르기 정보를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위험한 메뉴는 필터링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칼로리나 영양 성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옆자리의 외국인 관광객도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본다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사무실에 메일도 좀 보냈어요. 카페 와이파이가 너무 빨라서 놀랐죠. 도쿄에서는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데 여기서는 자동으로 연결되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식당가를 돌아다녔는데 골목골목이 너무 활기찼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로봇 배달이었어요. 보도를 따라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들이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제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학생이 이건 이제 흔한 거라고 해요.
학교 캠퍼스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도 흥미로웠어요. 테이블에 설치된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건 기본이고 음식이 나오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에서도 이 정도 투명성은 없었어요. 오후에는 코엑스몰을 구경했어요. 쇼핑몰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디지털 놀이터 같았죠. 특히 스타필드 라이브러리의 대형 LED 화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디지털 시설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거였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가봤어요. 공원에도 첨단 기술이 숨어 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에 스마트 조명, 공기질 측정기, 거리에 설치된 태양광 벤치, 심지어 쓰레기통도 스마트했어요.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면 자동으로 압축하고 수거 시기를 알려준다고 해요. 밤이 되니 한강공원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드론 쇼가 시작됐거든요. 300대의 드론이 하늘에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마치 미래도시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일본에서도 가끔 드론 쇼를 하지만 이건 규모부터가 달랐어요. 한강변을 걸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곳의 스마트 기술은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혼자 걷는 여성들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나 응급 상황을 위한 스마트 비상벨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이것도 완전히 달랐어요. 무인 계산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로봇이 직접 상품을 진열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사람이 아예 없는데도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배달 앱을 열어봤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이 정말 많더라고요. 도쿄였다면 이런 시간에 배달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더 놀라운 건 배달 시간이었어요. 15분 만에 도착한다고 해서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하더라고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거리가 여전히 밝고 활기찼어요. 특히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의 가게가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야간 근무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해요. 배달된 음식을 먹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24시간 깨어있는 도시,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세대가 이런 디지털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때 마주친 할머니도 키오스크로 주문하시는 게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으셨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심각한 문제인데 말이에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이런 혁신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리포트를 쓰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는데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쿄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래의 모습 같았어요. 일정 마지막 날 정식 기업 방문 일정이 없어서 제가 궁금했던 곳들을 자유롭게 둘러보기로 했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광화문이었어요. 현대적인 강남에 머물다가 고궁을 보니 새삼특별하더라고요. 경복궁 앞에서 증강현실로 왕실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관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옆에서 AR 체험을 하던 프랑스 관광객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파리의 베르사유에는 없는 현대기술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라며 감탄하더라고요. 고궁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투어 가이드, 실시간 번역 서비스.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첨단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죠. 일본의 유적지들은 아직도 종이 팸플릿에 의존하는데 말이에요. 점심때는 일부러 통인시장을 찾아갔어요. 여기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시장 상인들이 모바일 결제는 기본이고 SNS 마케팅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시장 채널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려우셨다던 할머니 상인분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주문 내역을 확인하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오후에는 홍대 앞으로 갔어요. 거기서 발견한 메타버스 스튜디오가 정말 특별했어요. 일반인들이 직접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용자 대부분이 10대, 20대라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보여준 가상 전시회는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동안 이곳의 젊은이들은 이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에는 스타트업 동아리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대학생들의 모임이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창업이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취업과 동등한 진로로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그들의 태도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밤에는 이태원의 한 펍에 들렀어요. 이곳도 특별했는데 외국인과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개발자들도 한국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장 빨리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작은 카페에서 또 하나의 특별함을 발견했어요. 바리스타가 로봇이었는데 신기했던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로봇과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밤거리를 걷다가 한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오래된 한옥들 사이에 첨단 미디어 아트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밖에서 보면 전통 한옥인데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옥의 기둥과 보는 그대로 살리면서 그 사이로 초현대적인 디지털 아트가 흐르고 있었죠. 모든 작품이 NFT로 판매된다는 것도 신선했어요. 구매자들은 실제 한옥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디지털 소유권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융합의 순간들을 마주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갔던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고, 전통시장에서는 할머니 상인분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고 계셨어요. 저녁에 들른 한식당도 특별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달랐거든요. 전통 방식으로 담근 김치를 AI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는 물론이고 발효 정도까지 정밀하게 조절한다고 해요. 주방장님 말씀처럼 한국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고 있더라고요. 일본이 전통 보존에만 집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밤늦게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또 하나의 특별함을 발견했어요. 대학생들이 편의점 한켠에 마련된 스터디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편의점은 24시간 무인 스터디 카페도 겸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이곳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식도 있고 와이파이도 빠르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해요.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배려하는 이런 섬세함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새벽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청소 로봇도 기억에 남아요. 조용히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취객이 실수로 부딪혔더라고요. 그런데 로봇이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술과 예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특별함은 어쩌면 이런 경계의 모호함에 있는 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의 경계, 사람과 기술의 경계, 현실과 가상의 경계. 이 모든 경계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섞이면서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고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 호텔 로비로 내려왔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로비 라운지가 꽤 북적이더라고요. 특히 눈에 띈 건 젊은 스타트업 팀들이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다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AI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투잡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평생 직장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인데, 여기서는 안정보다는 도전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호텔 창가에 앉아 동이 트는 걸 보면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한국의 특별함은 어쩌면 이런 자연스러움에 있는 걸까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고,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모습,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출장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던 날 아침, 짐을 챙기면서 찍어뒀던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의 3나노 생산 라인, 현대차의 플라잉카, 24시간 깨어있는 스마트시티의 모습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뉴욕의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머리가 복잡했었죠. 정말 운이 좋았던 건 공항에서 김상무님을 만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나눈 대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혁신한다는 말씀. 그때 제 머릿속이 확 맑아졌던 게 기억나요. 뉴욕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긴급 미팅을 요청했죠. 월가의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고, 이제는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한국 시장 전담팀 팀장 자리를 맡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화상회의로 서울 시간에 맞춰 일하다 보니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점점 더 강하게 느꼈어요. 한국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빨랐고 매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사부에 전근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도쿄에서 20년을 살았고 일본 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제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특히 도쿄 사무실 동료들의 반응이 기억에 남아요.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 걱정도 됐는데 의외로 다들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응원해 주면서 자기들도 한국 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피터슨 회장님과의 저녁 식사도 잊을 수 없어요. 회장님이 자네는 왜 이렇게 한국에 확신을 가지게 된 건가? 라고 물으셨을 때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험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실험실이 차갑지 않아요. 따뜻하고 인간적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새로운 생활을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강남에 있는 스마트홈도 계약했고 벌써부터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AI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매일 30분씩 대화하는데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정도만 할 줄 알았던 제가 이제는 간단한 비즈니스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발음도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새로운 팀원들과도 벌써 화상으로 만났는데 그들의 다양성에 놀랐어요.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의 AI 전문가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시니어 매니저들, 그리고 K-파프 산업을 분석해온 문화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최소 세계 국어를 할 줄 알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금융업계에서도 이렇게 다재다능한 팀은 보기 힘들었어요. 첫 3개월 계획도 거의 다 세워놨어요. 1월은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이번에는 정말 깊이 있게 둘러볼 거예요.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과의 미팅이 기대돼요.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보안, 뇌과학 기반 메타버스까지. 벌써부터 20개가 넘는 기업과 미팅 일정을 잡았어요. 2월에는 새로운 투자 전략을 짜는데 집중할 예정이에요.
특히 K-컬처 테크 분야가 정말 기대되는데 K-팝 기획사들의 AI 트레이닝 시스템이나 버추얼 아이돌 제작 기술, 실시간 홀로그램 공연 기술 같은 것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와도 미팅 일정을 잡아뒀어요.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런 분야를 잘 모르지만 저는 이미 그 가능성을 봤거든요.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거대한 산업이에요. 3월에는 정말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역사상 최초로 메타버스 투자 설명회를 여는 거예요. 한국의 VR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월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특히 이 행사에서는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일상적인 계획도 세세하게 짜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강 러닝을 할 거예요. 한강변 스마트 운동기구도 써보고 따릉이로 출퇴근도 해보고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려고요. DDP의 AI 아트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실감형 콘텐츠관, 예술이 전다, VR 쪼페라까지 한국의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요. 살게 될 아파트도 너무 기대돼요. 출근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날씨에 따라 실내 온도가 조절되고 냉장고가 알아서 식재료를 주문하는,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부동산 앱으로 동네를 미리 둘러봤는데 실시간 정보부터 주민들의 평균 연령대, 선호하는 음식점 스타일까지 다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 문화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팀만이라도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부르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다 같이 VR 게임도 하면서 친목을 다질 거예요. 투자 포트폴리오도 완전히 새롭게 짜볼 생각이에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그린테크, 바이오 헬스, 우주 산업까지 시야를 넓히려고요. 그리고 저녁에 뉴욕의 단골바에서 마지막 마티니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도쿄행을 앞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불안감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아마도 이번에는 제가 정말 원하는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짐을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일본 관련 자료들은 거의 다 종이로 되어 있는데 한국 자료들은 전부 디지털이더라고요. 이 작은 차이가 두 나라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설렘 반, 두려움 반.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꿈꾸던 변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음에는 한국에서 생활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